안녕하세요. 기업자원 통합관리 16강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일반 거래처를 좀 다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요. 몇 가지 좀 빠뜨린 게 있어서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일시정지하고 작업을 좀 마저 하고서 좀 진행을 계속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대한산업에서 이제 선생님이 빠뜨린 게 뭐가 있냐면요. 지난 시간에 분류 등록에서 공통까지는 잘 잡아줬어요. 이것만 잡아주면 안 되고 여러분들 이제 거래처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요 거래처 분류해 보시면은 공통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더존 ERP 위반 거래처 등록에서 공통을 작업을 좀 해줘야 되고 여러분 4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나와 있는 스크린샷을 보고서 거의 다 따라하면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게 마땅히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사실 일일이 좀 세팅 값으로 좀 알려줬다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스크린샷에는 이렇게 좀 나와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짚어주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아래쪽에 세금계산서 여부가 있어요. 전자세금계산서 여부가 나와 있고 수금거래처도 나와 있죠. 그래서 수금거래처 여기 보시면은 대한산업이라고 이것도 좀 잡아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를 보고 있냐면은 48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나와 있는 스크린샷이에요. 이것을 보고 선생님도 좀 이렇게 같이 작업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를 왜 우리가 반영을 해줘야 되냐면요. 여러분들 세금계산서 본 적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직장생활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안 본 게 정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본 적도 없으면서 이거를 거론하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세금계산서가 뭔지 인터넷으로 좀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전산회계나 FAT 공부하면은 그래도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양식은 봤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물건 파는 사람, 물건 사는 사람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팔 때는 파란색, 살 때는 빨간색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다 한 번쯤은 봤을 거예요. 교과서에도 사실 있긴 있는데 비중이 꽤 안 다뤄서 그렇죠. 증빙인데도 불구하고 거래 증빙 정말 중요한 건데 이 세금계산서를 더 이상 눈에 보이는 종이로 우리는 주고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홈택스라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작업을 실제로 회사에서 하게 되면은 정말 질리도록 가볼 텐데요. 국세청의 홈택스 서비스라는 곳에서 이 세금계산서를 인터넷으로 주고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세금계산서 여부는 다른 말이 없어도 반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알려드리려고 내가 이거를 만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준 거예요. 거래 시작일은 다른 말이 없어도 2020년 그냥 1월 1일로 잡을게요. 3월 1일이 좀 개업일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좀 잡아주고 사용 여부는 일단 당연히 사용을 해야겠죠. 종료일은 빈칸이고 우리가 언제 이 회사가 거래가 끝났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요. 자, 그래서 거래 종료일 엔터, 사용 여부에 사용 이렇게 엔터를 치면 줄넘김이 됩니다. 줄넘김이 되어야만이 이 대한산업 자료가 바로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CT산업부터 전소망까지 마저 작업을 할 텐데 이번 차시 수업에서 그래도 또 우리가 다시 만났으니까요. CT산업 한번 다시 보여주겠습니다. 자, CT산업도 만들어야 됩니다. CT산업부터는 스크린샷이 없어요. 그래서 잘 정신 차리고 입력을 좀 해야 되는데요. 주 CT산업 그 다음에 구분의 일반이죠. 사업자 등록번호 반드시 입력해야 되고요. 이때 입력할 때는요, 짝대기는 여러분들이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숫자만 입력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입력이 들어가져요. 대표자 성명이 누구냐? 김CT. 업태 종목도 입력을 해줍니다. 종목. 그 다음에 이제 분류가 매입처인데요. 이 매입처를 분류 등록을 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CT산업도 47페이지 아래쪽에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한꺼번에 다 여기는 입력을 해놓으면 좀 될 것 같아요. 매입처 매출처까지 다 해놓읍시다. 줄넘김까지 해놓고 확인.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 거래처 분류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디라고요? 매입처라고 그랬죠? 매입처입니다. 이걸 좀 잡아주시고 다른 말이 없어도 전자세금계산서는 반영을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거래 시작일은 올해 1월 1일 거래 종료일 없고요. 사용으로 놓고 엔터 그러면은 CT산업도 저장이 되었습니다. 잠시 일시정지를 하고요. 전소망까지 좀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시정지를 좀 풀었는데요. 이제 작업을 다 하지 않고 왜 지금 벌써 풀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제 왜 내가 이거를 지금 중간에 풀었냐면은 김포세관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다른 값이 없잖아요. 대표자명도 없고 업태 종목도 없고 분류도 없고 없으면 그냥 없는 대로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대신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와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 전자세금계산서는 딴 말 없어도 반드시 좀 반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02번 이것도 내가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대문자로 인테크 무역이죠. 이 무역 같은 경우에도요 필수값이 없습니다. 외국 회사이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번호가, 이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3자리, 2자리, 5자리는요 우리나라 방식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미국이나 중국 회사들은 우리나라 방식대로 사업자 번호라든가 뭐 그런 체계가 아닐 거 아니에요. 뭔가 좀 다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필수 입력값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표자 성명만 제임스라고 써주세요. 제임스라고 써주시고, 이거는 그래도 다른 말 없을지라도 얘도 마찬가지로 전자세금계산서 반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거래 시작일도 올해로 1월 1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포세관 아까 날짜, 내가 이걸 또 빠뜨릴 뻔했네. 혹시라도 모르니까 나도 선생님도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다시 둘러봐요. 내가 잘 입력을 했는가 안 했는가. ERP 프로그램은 한번 오타로 입력해 놓으면요 이게 계속 끌고 가는 겁니다. 나중에 단계에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입력할 때마다 오타가 없는지, 그래서 이거를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대표자 성명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회사 이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꼼꼼히 좀 살펴봐야 된다. 인테크 다음에 마지막으로 4003번이 있네요. 전소망입니다. 전소망은 개인이죠. 주민입니다. 3번 주민으로 해놓고요. 주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 67년생이네요. 나는 소망이라고 하길래 당연히 여자일 줄 알았는데 요 주민번호 앞자리가, 뒷부분의 앞자리가 1입니다. 1이면 남자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난 전소망이 남자일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반영을 해놓으시고 거래 시작일도 1월 1일로 해놓는다.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해서 엔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일반 거래처 등록은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거래처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금융거래처,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은행이라던가 카드사,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선생님 대한은행과 튼튼카드가 내가 입력도 안 했는데 벌써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미 입력이 돼 있는 거 ERP 프로그램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지운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중에 또 써먹을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대한은행과 튼튼카드는 지우지 않고 그대로 두도록 합니다. 그래서 국민은행부터 입력을 해볼게요. 금융거래처는 5자리 코드입니다. 항상 엔터를 치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괄호 열고 보통, 그리고 구분은 금융기관이니까 5번이겠죠. 계좌번호를 또 우리가 입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여러분들 짝대기를 쳐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좌번호 같은 경우는 은행마다 자릿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짝대기를 우리는 수동으로 입력을 해줘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금융기관 코드에는 국민 바로 있네요. 그 다음에 예금 종류가 보통예금이다. 그래서 비록 하얀색 칸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입력하라는 내용이 있으면요 전부 다 입력을 해줘야지 맞는 겁니다. 계좌 개설일과 계좌 종료일이 따로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48페이지에 보시면은 금융거래처가 이렇게 스크린샷이 나와 있는데 이대로만 이렇게 작업을 계속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은행 사용여부 사용해서 엔터를 치시면은 마찬가지로 줄넘김이 되겠죠. 그리고 98002 여기는 국민은행. 당좌가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당좌예금이라고 배워봤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당좌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만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당좌예금은 여러분들 게임 캐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여러분들 넥슨 같은 그런 유명한 게임 회사들 아이템 구매하려면은 캐시를 충전해야 되죠. 그 캐시를 가지고 구매하는 거잖아요. 바로 현금으로 구입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서도 매입처나 매출처와 그 물품, 제품이나 상품을 거래하려면은
바로 현금으로 구매하기보다 이렇게 당좌예금, 쉽게 말하면은 당좌 수표예요. 수표를 발행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래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이 거래 증빙이 보다 명확하게 남게 됩니다. 현금으로만 거래하게 되면은 그 거래 증빙, 증거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빈약하게 돼요. 그래서 당좌예금을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당좌예금 일단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분은 금융기관 맞죠? 계좌번호도 또 입력을 해주도록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짝대기를 쳐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금융기관 코드 또 국민입니다. 예금 종류의 당좌예금. 우리 학교에서 국민은행 가는 학생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당좌차월 한도라는 게 있어요. 당좌차월이라는 거 여러분들 이것도 배웠죠? 당좌차월은 쉽게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내가 잔고가 빵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빵에서 더 마이너스로 금액을 결제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바로 마이너스 통장이다. 일종의 빚이죠. 결국은 얘는 뭐예요? 부채예요. 부채이고요. 나중에 이제 재무상태표에는 당좌차월이라는 개정 과목이 남지 않습니다. 심화학습인데 이거는.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 분개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당좌차월이라는 것도 우리가 세팅을 잡아줘야 되는데 당좌 한도액, 당좌차월 한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내가 지금 책을 아무리 봐도 스크린샷에 이 당좌차월 한도에 대해서는 지금 스크린샷이 없어요. 어디에다 입력을 하면 되느냐? 여기 당좌 한도액 있죠? 여기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좌 한도액에다가 2천만원.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이렇게 0이 한꺼번에 3개가 붙습니다. 계좌 개설일과 거래 종료일 둘 다 없으면은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뭐 고정자금 등록 이거는 나중에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좀 건들지 마시고요. 지금 값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엔터를 치는 게 가장 모양상 좋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확실하게 데이터가 좀 저장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줄이 아까 회색 줄이 보여가지고 눌러봤는데 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화면상의 그냥 단순한 버그인 것 같은데 마저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BC카드, 여기 이제 카드사죠. 카드사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모난 카드인가? 아니죠. 우리가 장사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매장에 들여놓는 카드 단말기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맹점 번호도 책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작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678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여기 뭐 다른 값이 없네요. 그래서 다른 값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여기 엔터만 치면 되겠고 98004 마지막 금융거래처가 되겠네요. 이 국민카드는 진짜 카드입니다. 법인카드. 손에 쥘 수 있는 네모난 카드예요. 그게 바로 신용카드다. 카드 번호 입력해야겠죠. 여러분들 학생증도 다 체크카드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고유의 카드 번호가 있어요. 그 카드 번호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드 구분은요. 법인으로 바꿔주도록 합니다. 법인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 회사의 법인, 법적으로 인격체를 부여하는 회사의 실체를 우리는 법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있으면 써줘야 돼요. 흰색이라 할지라도. 사업자 번호는 이렇게 3자리, 2자리, 5자리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짝대기를 안 치는 겁니다. 그리고 카드 회원명, 주, 미래전자. 계좌 개설점은 뭐 따로 없죠. 신용카드사 코드 잘 찾아보면 이 아래쪽에 있죠. 어디? 국민. 그리고 결제계좌, 국민은행 보통. 이게 뭡니까? 신용카드라는 거는 내가 카드를 긁었을 때 바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아닙니다. 월말 또는 일정 기일에 한꺼번에 그 대금을 통장에서 출금하게 돼 있어요. 그 계좌를 반드시 연결을 해줘야만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은행 보통에 놓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줄 거 다 해줬어요. 뭐 원래 이제 결제일이라던가 실제로 여러분들 카드를 사용하시게 되면요. 카드 이용기간 이런 것들을 다 해주게 돼 있는데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경제 교육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요.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출금 계좌가 반드시 등록되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월 한도액이라는 게 있어요. 한 달에 얼마씩 긁을 수 있다라는 거.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200만원까지 긁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200만원이나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등교 계약을 해서 수업을 하게 되면은 선생님이 왜 이렇게 200만원씩이나 긁게 할 수 있었는지 그걸 이제 그 비결을 나중에 알려줄 텐데, 실제로 내가 200만원 다 긁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일상생활에 여태까지 일생에 살아오면서 한 번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럴 정도로 사실 선생님도 소비를 좀 컨트롤을 좀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월 한도액을요,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좀 너무 높지 않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신용카드 한도액을 1000만원까지 잡았다. 물론 요즘은 워낙에 카드사에서 엄격하게 좀 보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이렇게 해주려고 하면은 월급이 진짜로 막 한 1000만원 정도가 아닌 이상은 1000만원까지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뭐 한 4,500까지는 좀 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월 한도액을 어느 정도는 좀 낮게 잡아놔야지 내가 과소비를 안 해요. 보통 보면 말이에요, 이 신용카드 때문에 과소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은 과소비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이 카드를 쓰셔야 돼요. 돈이 주머니에서 빠져나가게 되면은 그걸 신경 쓰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쓴다라는 게 바로바로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는 그냥 막 긁다 보면은 잘 몰라요. 사람이 되게 무뎌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게 신용카드예요. 이 신용카드 사용을 여러분들,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위해 적절한 신용카드 사용이 필요하다. 근데 또 너무 안 쓰기에는요, 신용카드에 혜택이 있습니다. 한 달에 얼마 이상씩 결제를 했을 때 뭐 통신요금을 깎아주기도 하고, 뭐 카페 그런 요금을 좀 할인해주기도 하고, 뭐 놀이동산도 깎아주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신용카드는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만 가입할 수 있고, 한 달에 얼마씩 그 소득활동, 그런 게 있어야만이 만들 수 있다. 그래서 학생들은 신용카드를 못 만들고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체크카드는 결제 시 바로바로 출금이 되는 거고요. 학생증에 바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체크카드를 활용하시되 현명한 소비를 위해서 너무 과소비하지 않게 잘 신경을 쓰면서 여러분들 소비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다고 또 너무 구두쇠처럼 살면 안 되죠. 적절한 소비는 또 여러분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소비를 굉장히 안 했습니다. 어렸을 때요. 그러다 보니까 좀 팍팍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나이가 들고 나서 좀 적절하게 소비를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이 생활에 좀 행복감이 좀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적절하게 썼을 때, 정말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좀 하도록 하겠고요. 금융거래처 이후에 프로젝트 등록과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내역, 회계연결 계정 과목 등록 49페이지 이후부터인데요. 이후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